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점검 시간입니다. 사실 근데 오프닝 때 주식 뭐 기업이라는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주식시장 전체의 숲을 봐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아마 주식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숲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거에 따른 길을 찾아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마침 이 2022년에 경기 흐름을 갖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께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막 연락을 해갖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숲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이게 자료를 뭐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가 2022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몇 개 정리해 봤는데 정상화의 차별화. 그러니까 정상화는 정상화인데 네. 차별화라는 키워드로 내년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정상화는 경기가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그렇죠. 좀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한다라는 의미고요. 네. 이미 복귀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글로벌 생산이라든지 네. 뭐 교육이라든지 뭐 지금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 아직은 이제 조금 뭐 회복이 좀 더딘 그렇죠.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네, 뭐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생산이 뭐 여러 가지 공급 차질이나 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19 수준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복귀한 수준이고요. 네. 그런 상태니까 뭐 내년에는 뭐 서비스업 확장까지도 같이 가세한다면 네네네. 뭐 더 좋은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차별화는 이제 뭐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언급돼 왔던 부분인데요. 네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차별화가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별화라는 게 뭐 국가별로 차별을 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빈부격차도 좀 있고 맞습니다. 네, 뭐 지적하셨듯이 네. 일단은 국가별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백신에 대한 뭐 공급, 네. 보급도 그렇고 네네. 코로나 극복 역량의 차이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재정 투자. 재정 투자와 아울러서 네네. 국가 부채의 관리 능력이 이제 선진국 중심의 기축통화국과 네. 신흥국 중심의 비기축통화국들이 그렇죠. 좀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뭐 말씀하셨듯이 계층 간, 국가 안에서도 또 소득 분위 간 이렇게 좀 약간 슬픈 얘기지만 네. 이렇게 차별화가 좀 커지고 네. 그리고 또 산업 간 차별화가 커지는 게 거의 기업의 설비 투자는 R&D, 연구개발이나 특히 IT, 소프트웨어, 물류 네.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전통적인 뭐 이렇게 설비 집약 산업, 뭐 이렇게 벌키한 네. 그러한 신흥국 중심의 이런 그 국영제 산업에서의 설비 투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산업과 양극화 차별화가 지금도 심하지만 안타깝게도 뭐 내년에도 더 심해진다면 네. 뭐 주식시장에서의 뭐 업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참 고민이 많아지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뭔가 체력을 더 키우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선진국이고, 네. 그에 반해서 이머징은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부 부채가 또 많이 네.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오전에 중국의 PMI가 제조업이 물론 전력 공급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진짜 오랜만에 50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더불어서 부채하면 또 중국 부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중국이 뭔가 힘을 내준다면 이런 게 이제 강세론자나 이머징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핵심 근거인데 그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 극복은 굉장히 뭐 선진국 못지않게 지금 잘 극복되고 있고 네.
그리고 재정 투자도 국가 부채가 낮기 때문에 네. 재정 투자를 뭐 선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재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네네. 신흥국 안에서는 뭐 단연 독보적이고요. 이런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전 세계 뭐 이렇게 그 연준을 비롯해서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줄을 죄기 시작하는 그러한 초입 국면이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유동성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중국의 기업 부채, 중국 기업 부채는 또 국영제,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 건설 그렇죠.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년에 혹은 후년까지 중국의 달러 부채,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에서 조달한 회사채의 만기가 많이 도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과 달러의 돈줄 재기 이런 환경과 맞물린다면 예. 상당히 중국 기업들이 뭐 디폴트도 이제 부도율도 좀 올라갈 거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위험이 확산돼서 정말 시스템적인 국가 경제 전체가 좀 이렇게 어수선한 네. 이런 상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아무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운용에 어떤 그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다든지 그쵸. 그리고 부채 조정 때문에 좀 부도율 상승으로 인해서 좀 크고 작은 이런 그 소음들이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빈번하게 노출되는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기업 부채 문제, 또 중남미 중심의 신흥국들은 또 국가 부채 문제,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좀 뭐 가계 부채, 뭐 이렇게 해서 부채 쪽에서 이슈가 좀 심심치 않게 좀 주식 시장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라는 얘기에 사이드 이펙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맞습니다. 예. 네, 정상화되기 때문에 뭐 금리도 오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어제인가요? 그제 계속 사실은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하면 트랜지토리라는 거 막 네, 놀렸어요. 맞습니다. 와, 일시적이다, 뭘까? 일시적이야. 네, 앵무새처럼 근데 얘기했죠. 괜찮아, 예. 괜찮아 했는데 9월 들어서는 갑자기 생각보다 인플레 높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어제도 예상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결국 아까 중국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정상화거든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버틀렉 효과가 이게 공급망이 훼손된 게 좀 풀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봤었는데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파월 의장이 뭐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시적인, 그렇죠. 뭐 일시적이긴 합니다. 뭐 지속적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뭐 생산자 물가가 전 세계가 뭐 8% 이렇게 그러니까요. 상승한 그런 게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코로나라는 조금 뭐 이렇게 그 자연재해 같은 이런 사태가 이제 서서히 회복돼 가면서 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사이에 연준이 계속 주장한 공급 측면의 어떤 그 애로 요인, 네. 뭐 물동량의 뭐 물류 비용의 상승이라든지 뭐 원료 조달의 뭐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 차질 부분에서 생기는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세한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9월 연방준비위원회 FOMC 어떤 결과물을 보면 예.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본다라는 네. 것이 이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보다는 연준 위원들이 훨씬 더 뭐 이렇게 정통할 테니까 네네네. 위원들의 전망을 보면 보셨겠습니다만 2024년까지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이제 빼고 그렇죠. 근원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네. 지수 상승률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2% 위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7, 내년도에는 2.3, 네. 그리고 2.2, 2.1. 바로 또 내일 또 발표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2% 위에서 계속 놀 거다. 아. 그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제 그 물가 측면에서의 통화 긴축 조건은
됐어. 맞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9월달 FOMC에서 이제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사실은 조건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발표를 하거나 시행될 가능성이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저는 참 고민스러운 게 워낙 또 이쪽 경제 쪽은 뭐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게 네. 물론 이제 그런 미국의 정책 정상화로 물가가 잡힐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게 공급망이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칫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올렸어요. 네. 근데 수요는 잡혀버리는데 네. 물가는 안 잡혀버리는 스태그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과서적으로만 봤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내년에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연준이 뭐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가능성이 아직은 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스태그라는 뭐 침체라는 의미하고 네. 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장기적으로 병존할 수는 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약간 경기 지표는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국면이 뭐 한두 분기, 뭐 한 분기 정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그 이상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려운데 이제 한국 얘기도 조금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부채 얘기를 초반에 좀 하지 않습니까? 한국 하면은 나라마다 뭐 중국은 기업 부채고 뭐 미국은 정부 부채고 네. 한국 하면 가계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의 성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도 보니까 GDP 대비 100%가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네.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높은 수준이고 가장 문제되는 게 부채는 사실 속도지 않습니까? 네. 속도 너무 빨라졌는데 맞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8월에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올렸고 네. 10월일지 11월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계부채가 버텨낼 수 있을지 내지는 한국 경제가 체질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뭐 좀 거대 담론이겠습니다만은 네. 총체적으로 뭐 예전처럼 뭐 금융기관 전체, 뭐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문제될 정도까지 가기에는 뭐 시간이 뭐 멀거나 멀리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뭐 내년도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내수 경기가 조금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그럴까요? 내수 경기가 지지부진할 거다. 그러니까 내수가 생각보다 별로일 거다.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와 네. 건설 경기와 네. 또 그 내수 소비 이 이 부분은 같이 동행해 왔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 일단 가계부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정책 당국도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는데 굉장히 조금 그 부담스러워하고 네. 또 규제를 할 가능성이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부채가 더 물리적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수 소비 쪽에서 뭔가 그 돌파구가 조금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그 내수 소비가 수출 쪽에 연동돼서 그동안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뭐 수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살아나야 네. 이제 내수 소비도 이제 조금 그만큼 비례해서 갈 텐데 네. 확실히 5년 전, 10년 전 뭐 그 이전에 비해서는 네. 수출이 한 단위 늘었을 때 내수가 느는 정도가 네. 굉장히 탄력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만 기울기는 좀 차이가 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것이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조금 그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수 소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들 일단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수출 기업들이 과거보다는 좀 고용을 유발하는 정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조금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네네네. 더 또 뚜렷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출은 잘 되는데 왜 내수는 왜 이렇게 조금
어려워. 뭐 대기업만 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그 볼멘 목소리가 내년에도 좀 안타깝지만 또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이 별로일 거고 네. 그 중에서도 한국을 쳐다보니까 일단 수출은 좀 제껴두더라도 내수에서 뭐 안전판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뭐냐면 원화가 약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화가 약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출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상하게도 좀 약했어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이 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내수까지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뭐 아주 단순하게는 환율 높아졌으니까 수출 좋아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네. 그 명암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뭐 환율이라는 게 뭐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뭐 환율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상황은 뭐 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글로벌 경제가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개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그로스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 전 세계 경기의 모멘텀, 네. 교육 성장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환율은 조금 다른 이슈인데 어쨌든 글로벌 달러가 원래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조금 이렇게 봄 기운이 좀 더 완연해지면 그렇죠. 달러가 좀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좀 내년도에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달러가 네. 유로화가 좀 약세로 네. 갈 거라는 말씀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달러의 초강세는 아니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으로 이제 전환하는 네. 초기 시점에서는 과거에도 이제 항상 달러가 좀 강했고요. 네. 강세나 강보합세 이런 상태에서 원달러나 위안화 이러한 또 이머징 통화 전체가 조금 약세 압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자본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사이즈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가. 네. 그런데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조금 위험 자산 쪽에서 조금 그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펀드 움직임이 그러한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뚜렷해질 것 같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도 적어도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파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자산 배분 상황에서도 자산 배분 네.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고 주식을 줄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도 이제 같이 줄이는 상황. 그런데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그 자본 계정에서 인플로우보다는 빠져나가는 아웃플로우가 그렇죠.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를 좀 약세 압력을 원달러를 좀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달러화가 생각보다 약해지진 않을 거다. 네. 오히려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선진 시장이 이머징 시장보다 좋은 거고 네. 이머징 내에서도 자금 배분이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 네, 네, 한국도 수출이 잘 되려면 달러가 약세로 돼야 되는데 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는 수출이 좀 안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내수는 안 그래도 연결고리가 좀 약해졌는데 조금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드는 생각은 내년에 달러가 생각보다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네, 네. 그러면 정말 조금 눈높이로 많이 낮춘 상태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달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 세계가 뭐 가격이 높은 게 리스크이긴 하지만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헝다도 있고 뭐 금리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딱 우리가 그래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미국의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이 조금 빨리 이제 그 해소가 되면 막상 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거를 시장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이 지나가면 네. 지난 2016년부터도 사실은 금리도 올리고 또 심지어는 양적 긴축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큐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만기 도래하는 국채 매입을 중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9년, 20년까지도 주가가 코로나19 전까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괜찮았죠. 네. 그러면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명제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그렇죠. 올릴 때 기업 어닝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좋아지는데요. 아무튼 질문 주셨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이 일단 조금 빨리 해소된다. 하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다. 통화 정책의 시간표가 음. 좀 빨리 발표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편해질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금리 통화 긴축과 이제 또 반대되는 또 연관되는 문제겠지만 네. 아무튼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 하면 뭐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하든 말든 뭐 주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고 특히 PER, 멀티플이 올라갔습니다. 멀티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2022년에 전개될 나올 기업 이익을 조금 가불해서 그렇죠. 앞당겨서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시간, 어닝 사이클에 대한 시간, 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간 이런 부분들이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고 또 악재 요인이다,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딱 드는 생각은 달러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